일본 하면 또 성진국, 대규모로 발달한 성산업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한 규모로 발달해 있는데요. AV 산업을 비롯한 각종 성과 관련된 산업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도 성인용 잡지가 쫙 진열되어 있는 만큼 일본에서는 성과 관련된 컨텐츠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성산업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대한 태도가 성산업 발달의 기본 조건인데요. 일본은 조상 때부터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일본 조상들이 남기고 간 문화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참 일본 조상들이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일본 신화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는 곰이랑 호랑이가 동굴에서 쑥 먹고 그런 건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 일본 신화는 성적인 내용으로 거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소개할 순 없고 어느 정도로 야하냐면 일본 신화는 고사기라는 역사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유학하던 어느 영국인 학자가 고사기를 직접 번역해서 자기 나라에 소개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읽고 역사서가 아닌 야설이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랑 비슷하죠. 여튼 그 정도로 일본의 신화는 야한 내용이 거침없이 들어가 있는데 태고 쪽 뿌리부터 성에 대해 관대한 성향이 보이죠. 또 그러한 일본인들의 성향은 문학에도 반영되었는데요. 일본 고전소설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좋은 예시입니다. 주인공 겐지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나서 얻은 깨달음이 주 내용을 이루는데 문제는 이 관계를 맺은 여자들입니다. 겐지가 관계를 맺은 여자 중에는 황실 귀족, 평범한 계급에 모르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계모, 숙모와 같은 친인척 관계의 여자들까지도 여럿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고전소설의 최고 걸작이라는 평을 받는 동시에 외설문학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이후로 외설문학이 쏟아져 나오죠. 이걸 쓴 작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작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에 비해 조선사회는 엄격했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는 연안 박지원에게 소설 열하일기의 문장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열하일기를 옛날 한문체로 다시 고쳐 쓰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당시 조선보다 일본이 더 자유로운 것 같죠. 여튼 이렇게 일본 외설문학이 눈에 띄게 발달했다는 면에서도 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에 대한 관대함은 비단 고대 신화와 문학에서만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노골적이었던 춘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혼용문화, 한밤중에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 관계를 먼저 하고 구혼을 하는 요바이, 이혼 문서 한 장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법률제도 등에서 우리는 손쉽게 과거 일본인들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에도막부 시대에 번성하여 근대 메이지 시대까지 쭉 이어졌던 것들입니다. 예로부터 개방된 성문화와 사회 풍토는 현대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과거 일본인들이 성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는 것만 제한적으로 알려줄 뿐 현재 일본의 발달된 성산업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일본인들의 성관념, 성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매춘입니다. 사실 성산업의 최고봉에는 매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산업의 최고봉에 있는 매춘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른 성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성산업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겠죠. 매춘이야말로 근현대 일본인들의 성인식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성산업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 성산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매춘이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매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점인데요. 사대부의 나라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의 매춘 산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에도막부 시대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막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미미했고 에도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부터 매춘 산업의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도 시대 때는 왜 갑자기 매춘 산업이 활기를 뛰기 시작한 것이냐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바로 참근 교대제 때문이었습니다. 참근 교대제는 각 번의 영주들이 쇼군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1년을 주기로 에도와 자기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좀 복잡하죠? 이걸 그냥 우리 경우에 적용해서 말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지사나 시장이 매년 특정한 시기에 왕이 있는 한양에 가서 몇 달 살다가 또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몇 달 살다가 이렇게 지방 영주가 수도와 자기 지역을 번갈아
생각하면서 사는 제도를 참근교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 영주들 왔다 갔다 피곤하게 왜 이 제도를 시행했을까요? 네, 그것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 영주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매년 자기 지역에서 에도까지 걸어가려면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잡아 한 달 정도는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걸어가야 되니 출발하기 전 중간중간에 머물 숙소가 어디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또 명색이 지방 영주가 먼 곳까지 걸어가니까 같이 따라갈 수행원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한 달 넘게 걸리는 도보 여행에 수행원을 끼고 숙박비, 식비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가가 한 해 영주 행렬에는 무려 4,000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행원을 동원한 이유는 실제 그만큼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간다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보란듯이 기세 등등하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험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드문 곳을 지나갈 때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갔다고 하는데 참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이게 갈 때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올 때도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에도에서의 생활비도 각자의 지방재정으로 해결해야 있는데요. 그래서 참근교대 한 번에 들어간 비용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4억엔 정도 추산되고 이것은 당시 각 번재정의 3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막부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 번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본래 목적이 잘 실현된 것 같죠. 그런데 이 참근교대제와 매춘산업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앞서 참근교대제는 에도까지 영주를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수행원이 동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행원들이 대부분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거의 다 남자였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남자들이 한 달 넘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성욕 해소를 향한 수요가 치솟았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거대한 행렬이 머무르는 숙박업소나 식당에서는 여기에 발맞춰 매춘까지 곁들여 장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매춘업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또 각 번에서 이끌고 온 남자 행렬이 에도에 도착하면 에도에는 남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8세기 초 에도 인구는 남자 비율이 70%에 육박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에도에는 성범죄나 풍기문란과 같은 성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막부는 유곽을 공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곽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업소입니다. 에도 막부는 유곽을 공인하고 유곽을 에도를 비롯한 교토 오사카에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일본 역사에서 공창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창이란 공식적으로 창녀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굶주린 욕정의 남자들이 유곽으로 떼거리로 몰려갔고 여기서 영주들은 또 한 번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에도 시대 동안 공창은 점점 늘어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창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숙박업소나 음식점과 같은 데가 사창이죠. 참고로 목욕탕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렇게 에도 시대부터 번창한 매춘산업은 특별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전국적으로 퍼졌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유곽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판국에 불법도 아닌데 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 성인 남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유곽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1823년 일본에 도착해 의사로 활동했던 네덜란드인 시볼트는 훗날 에도 참부 기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유곽은 식당처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대낮에도 일본인들은 커피숍에 드나들듯이 거드름을 피우며 유곽을 드나든다. 당시 뜨겁게 과열된 유곽 열풍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일본에는 성병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인구의 30%나 매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 유명한 의사였던 스기타 겐파쿠는 내 환자의 70%에서 80%가 매독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성병은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매춘의 발달, 성병의 유행, 이렇게 에도 시대가 흘러갔는데요. 에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는데 메이지 정부는 매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 시대 때의 유곽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공창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에도 시대처럼 공창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매춘을 한층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에도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시대도 매춘은 여전히 정부의 지지와 보호 아래 있었는데요. 유곽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영국 기자 질문에 메이지 정부 고위 관료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유곽을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남자들의 환호를 샀습니다. 당시 유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보이죠. 실제 이토 히로부미의 아내도 고급 기생인 게이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가 단순히 남자들의 성욕을 걱정해서 공창 제도를 유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인 목적의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메이지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서양 열강들처럼 서둘러 근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대화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철도, 도로를 깔고 근대식 공장을 세워야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유곽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여성들을 외국으로 보내 외화벌이를 하도록 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몸을 팔도록 한 것인데 메이지 정부는 이 여성들을 구국의 황색 여군이라고 추켜 세우고 다른 여성들을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떠밀려 많은 일본 여성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신매매로 강제로 넘어간 일본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몸을 팔아 외화를 벌어오는 여성을 가라유키라고 부르는데요. 가라유키가 벌어들인 돈은 일본 근대화의 중요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해외 동포 발전사에 따르면 메이지 33년 시베리아 일대 해외 동포가 일본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100만엔이었는데 그중 63만엔은 가라유키의 송금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오카 니치니치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일본 시마바라의 4개 마을에서 해외로 간 여성들은 작년에만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12,000엔 이상을 송금했다고 밝혔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덕분에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가 해외에서 몸판 돈으로 원시적 자본을 크게 축적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창제도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이어졌는데요. 다시 말해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을 패전한 1945년까지 성매매 업소인 유각을 정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는 1946년에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1956년 매춘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풍령법이라는 법률 때문이었는데요. 이 법률에서는 개인실 안에서 이성의 성적 호기심에 응해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하나의 직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춘방지법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 풍령법으로 인해서 손님의 성적 호기심을 성매매가 아닌 다른 건전한 형태로 풀어주는 건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죠. 건전한 형태의 성서비스라고 하면 뭐 안마를 해준다거나 뭐 귀를 파준다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건전한 형태의 업소인 척하고 물밑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딱 좋겠죠. 네,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엔 1956년 매춘방지법이 생겼음에도 매춘 산업이 위축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성매매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춘방지법이 생긴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창가에서 성매매는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 풍령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매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데 예나 지금이나 너무 대놓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매매를 적발당하면 업소 측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귀 파주다가 안마해주다가 젊은 손님과 젊은 직원이 서로 자유롭게 연애 감정이 싹터서 관계를 맺은 건데 왜 그게 성매매냐? 우리가 손님에게 받은 돈은 안마비, 귀 파준 대가로 받은 돈이지 성관계에 대한 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무적의 논리죠. 이렇게 항변하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경찰이 단속도 잘 안 하죠. 이런 이유로 성매매가 명백히 불법이더라도 일본에는 사창가, 매춘 산업이 지금까지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매춘 산업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판국에 다른 여타 성산업은 어떻겠습니까? 뭐 극도로 활개치겠죠. 일본에는 에도 시대부터 우키요에라는 독특한 회화기법이 있었는데 이걸로 수위 높은 야한 그림이 쏟아져 나오고 우키요에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근현대에 이르러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태동했습니다. 만화의 한 갈래로 성인용 만화가 등장해 큰 인기를 거뒀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은 좀 흥미로운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제작자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정부 요구에 맞춰 애니메이션이 공식적으로 등장해 방영되었고 여기서는 뭐 진주만 공습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미국인들을 악마로 묘사해놨죠. 애니메이션의 공식적인 등장 이후 애니메이션 역시 만화처럼 한 갈래로 뻗어나와 성인용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AV 산업을 비롯한 각종 성인용 DVD가 대량 생산 판매되었고 심지어는 성인용 잡지가 아무 편의점이나 마트 진열대에 배치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유는 일본인들이 성산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매춘산업이었죠. 청양고추에 익숙해져 있으면 신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이치죠. 오늘은 일본 성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나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